지금까지는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이 부각을 받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미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게 빨라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로봇이 도입된 이후로는 어떠한 산업이 더 부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또 진취적으로 장기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굳이 부품주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몰리는 곳에 미리 투자해놓고 기다리자. 그러면 시간은 나의 편일 테니까. 우리나라 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요.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의 방향성에서 로봇을 안 하는 애가 없으니까 이것은 로봇을 안 좋게 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유튜브 부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 대표이자 수빈쌤입니다.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3040 세대들이 결혼 자금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려고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쉽게만 생각했던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또 멤버십 회원분들과 같이 또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볼 때도 많이 느끼는 게 주식 투자는 분명 위험자산인데 그리고 다른 위험자산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도 변동성이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벌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단 은행에 예적금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돈을 묻어놓으면 당연히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당연히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잃고 있지라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저는 좀 잘못됐다. 그러실 거면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그분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냥 예적금 하시는 게 낫겠다. 분명하게 변동성이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변동성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거라면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이게 무작정적으로 모든 이에게 주식 투자를 다 권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황도 있고 내 성향, 성격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분명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저는 그 변동성에 되게 무감각해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솔직히 말해서 50% 이상 깨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러다가 또 오히려 이런 상황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왜냐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목적지를 먼저 설정해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지를 도달을 하면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가령 그런 거죠. 예적금 처음에 은행 가서 들 때 우리가 보통 물어봐요. 이거 만기돼서 해약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1, 2년간의 그 매달 적금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1, 2년간의 적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면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내가 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1, 2년간의 목표와 목적지를 설정했더니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목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냥 가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가다가 혹여라도 방향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산을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다른 산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산은 분명히 있는데 정상을 향해 갈 때 우리가 보통 등반을 할 때에도 오르막길이 있다가 내리막길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리막길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다시 오르막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개념으로 주식 투자 역시 그러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결국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다면 저는 분명히 주식 투자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잘못된 주식 투자 습관이란 게 있을까요?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버리셔라 라고 얘기했던 게 조급함 플러스 욕심이거든요. 이게 모두 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사실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주식 투자는 그래 좋은 기업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에 합당한 수익을 나한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투자를 잘 못하세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거에 비해서 내가 몰라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좋은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속히 말해 전문가분들이라는 사람들이 대신 공부를 하고 분석해서 좋은 기업들 막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좋은 산업도 그렇고. 그런 게 좋은 것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요. 알면서도 투자에 실패하는 건 그 시간의 투자를 못해서
기다리지를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큰 수익을 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관심 종목들을 쫙 뿌려놓은 다음에 이게 급등할 때 보통 따라잡으세요. 왜? 이제 막 출발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야, 이렇게 급하게 출발할 때 바로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내가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데, 이게 분명한 스킬이 있고 숙련자라면 그런 것들로 속도를 빨리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분들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리는 말에 섣불리 올라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낙마하겠죠. 많이 다치겠죠. 여기저기 까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말한테 밟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주도 가서 말 한번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조련사들이 말을 잡아주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그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을 때 우리도 한번 좌우 살펴보고 말 괜찮나 한번 보고 토닥여 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타잖아요. 주식 투자도 남들이 좀 모를 때 막 이 말이 미쳐 날뛸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말이 기다려줄 때, 그럴 때 조금씩 말과 소통해보면서 그 말이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 또 한 바퀴 돌면서 나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거든.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은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난히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성격들이 많이 급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되게 컬처 쇼크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에스컬레이터인데 그거를 걸어서 올라가, 걸어서 내려가, 그것조차도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더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면은 바로 우리 닫기 버튼부터 누르잖아요. 층수부터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셋이 애초에 걸려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도 온전히 그게 다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걸려다 보니까 그로 인한 실수와 좀 실패들이 많이 잦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정보가 있더라도 큰 성과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찾으실 때 어떤 걸 주로 보시는지.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딱, 이 부동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서울 강남권이죠. 가장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리는 곳을 사야지 내가 더 가치가 많아지니까. 주식 투자도 결국에는 저는 AI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사실 이것 또한 사람마다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오히려 책을 초기에는 주식 투자의 이론적인 개념의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점점 어떤 책들을 많이 보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을 많이 봤냐면 뇌과학 책을 많이 봤어요. 과연 사람들은 어느 것에 많이 끌리느냐, 어느 것에 많이 소비를 하게끔 욕구가 발생하느냐, 이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같은 새로운 시대에는 사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 미래 가치가 현실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와 할 만한, 최근에 사실 초전도체만 보더라도 이게 물론 아직까지는 실체가 뭐 없다 있다 막 얘기가 많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초전도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관련 주들이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않습니까? 2차전지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2차전지도 뭐 되게 갑론을박이 많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계속 몰리는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바로 사람들은 과연 뭐에 관심이 많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초기 때는 좀 더 심플하게 숫자에 좀 주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에 우리가 좀 접근해 봤을 때는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메커니즘을 볼 때 1위부터 100위가 있다고 치면 우리 작가님은 몇 위를 사고 싶으세요? 1위요. 1위죠. 당연히 1등을 사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이만큼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이만큼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이만큼 버는 기업이 있는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그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버는 기업에 일단은 주목하셔라. 그게 바로 대장주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도주 투자. 이게 비단 기업이 아닌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를 봤을 때 어떠한 산업의 수출이 증가 폭이 가장 큰가, 이런 것들을 또 보면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 산업의
세계 수출 증가폭이 큰 산업 내에서 그 중에서도 실적의 증가폭이 그래도 1년, 2년, 3년치를 바라봤을 때 가장 또 증가폭이 큰 기업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 살펴보시면 그래도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 만한 큰 히트가 된다. 물론 이 기업이 가급적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실적이라는 게 성장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어떻게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업 탐방을 일단은 좀 가보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저조차도 기업 탐방을 가본 지 그렇게 오랜 경험이 쌓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가보니까 너무 좋았고 가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그 IR 담당자가 이러한 플랜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주된 사업은 무엇이고 이 사업으로 어떻게 매출이 지금 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연도에는 어떠한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살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100% 확실하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치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초보자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많은 경험과 경력이 쌓여야 된다고 봐요. 그럼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 우리보다도 좀 더 일을 업으로 하고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계속 이 데이터들을 팔로우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인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 보고서 자료들을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당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한 2, 3년치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근에는 증권사 HTS 들어가면 그게 이제 컨센서스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100% 다 맞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진짜 수천 가지 종목 중에 내가 그 예상 전망치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만 따로 리스트업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데는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 추리다 보면은 내 손안에 주어져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뽑으면 그 많은 주식 중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들까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추려지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따로 또 기업 공부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초보자들도 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기업이 있었네 라고 하는 기업들을 생각보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계기는 무엇인지.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특성상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주식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한창 사춘기 때 당시에 안 좋은 상황을 직면해 버렸어요. 제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돈에 쫓겨 살게 됐었어요. 그전엔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돈에 쫓겨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돈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 부를 더 키워서 속히 말해 부자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가지다가 당장에 나는 근로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 학생이다 보니까. 끽해봤자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 해봤자 뭐 막노동 뛰면은 한 달에 뭐 100만 200만 원 이걸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근로소득을 불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가졌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님이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금을 선물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매달 적금을 들어주셨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더 이상 유지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앞으로는 너가 이거를 토대로 좀 굴려라. 너의 미래를 너가 개척해 나가라.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던 게 본인께서 주식세로 그래도 돈을 좀 버셨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잃진 않고 그래도 좀 꾸준하게 벌어 가셨기 때문에 저한테 너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업에 한번 묻어놔봐라 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때 당시 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값졌죠. 속으로는 되게 뭉클했고 사실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이 모아놨던 800만 원을 본인께서 쓸 수도 있었거든요. 당장에 필요한 돈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믿고 맡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정의 상황을 절실히 알고 있었던 장남인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어머니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800만 원을 최대한 잘 불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완전 파고드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은 한 푼이라도 잃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잘 굴려서 또 어머님한테 떳떳한 당당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더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들이 계속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게 온전히 투자로서 얼마가 됐냐라고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계속 저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 주식투자 계좌에 더해서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억대 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주식투자로 크게 잃어본 경험이 잘 없거든요. 한 번도 상패 당해본 적도 없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저는 절대적으로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너무 소중한 돈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돈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주식을 산 것도 최소한 반년 이상 공부를 한 다음에 샀어요. 첫 번째 종목이 그때 한 3, 4개를 같이 샀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량주를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였나 현대차였나? 네, 둘 중에 하나 샀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가치 투자가 아닌 좀 재료성 매매를 그때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지? 라는 개념으로 샀던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고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수빈 대표님도 투자하시면서 이런 실패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일단 실패를 인정했어요. 네. 아, 내가 이번에 실패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했죠. 정리한 대신에 뭘 했냐면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다 복기했어요. 내가 이 종목 살 때 왜 샀지? 근데 지금 왜 손실을 봤지? 해보니까 뭔가 공통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들이 발생했던 원인을 다시금 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계속 쌓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스스로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제가 세워놨던 안 되는 원칙에 하나라도 위배되는 기업이라면 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삽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원칙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지만 괄목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응원 또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지금 저는 사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과연 처음 공을 발에 붙여봤을 때 지금의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볼을 내 맘대로 다루는 것조차 어려웠을 거예요. 볼을 건드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거 따로 있고 2학년, 3학년 찾고 고등교과로 가면서 배우는 게 다 달라지는 것처럼 분명 처음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많은 분들께서 처음 뛰어듦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속히 말해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내고 싶어 해요. 야, 저 사람이 저거 사서 저렇게 벌었대.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돈 벌었어? 사실상 쉽게 번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그 내면을 계속 파고들어 보면.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로 돈 번 게 되게 쉽게 벌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 거를 본인이 경험하면 진짜 뼛속까지 깊게 깨닫게 되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분명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 너무나 많을 거고, 그로 인해 힘들고 아픈 경험들도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지금 뭐 투자 대가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속히 말해 뭐 전문가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만 제가 최근에 살면서 처음으로 PT를 끊었어요. 근데 처음에 헬스장 갔는데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집에서 뭐 팔굽혀기도 하고 막 했는데, 헬스장 가니까 몸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거기서 내가 만약에 야, 저 사람 3대 500 친다고 하니까 나도 막 해보자 해가지고 들었다면 이미 허리 아작 났겠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나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큼 꼼꼼하게 진짜 꼭꼭 씹어가면서 잘 누리시며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키워가시길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지만 오르는 주식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보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로 부자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저의 해답은 이거였어요. 이 돈의 흐름이 몰리는 곳에 미리 투자해놓고 기다리자. 그러면 시간은 나의 편일 테니까. 이러한 개념이었거든요. 이게 비단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를 할 때에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경제가 안 좋다. 맞습니다. 근데 경제가 왜 안 좋느냐? 일단 거슬러 가자면 물가부터 문제가 됐죠. 코로나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발된 공급망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물가가 갑자기 단기간에 치솟습니다. 이 물가라는 놈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주도로 한 고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금리를 쭉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존에 막 대출 껴서 투자를 하던 것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이게 막 물가도 가뜩이나 비싼데 금리마저 높아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개인들도 돈을 소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경기가 이제 마비된다고 표현합니다.
경제 경기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돌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긴축의 시대에서는 돈을 돌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걸어 잠그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이러한 현상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죠. 왜?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러한 흐름을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 역시도 급격히 빠지는 시장이 나왔는데 또 올해 달라진 게 있냐? 사실 경제 동일하게 안 좋거든요. 금리 미국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금리 물론 더 인상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동결하면서 고금리 형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물가 잡혔냐? 물론 최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상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2%의 물가 목표제는 아직까지 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즉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분명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주식들은 올라가더라. 근데 잘 보시면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 종목들만 자꾸 올라갑니다. 반대로 소외된 주식들은 계속 빠져요.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것들. 분명 안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내가 한 발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자꾸 올라가는 것만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얘네는 왜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원래였다면 돈을 걸어 잠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조차도 작년처럼 안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올해 뭐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도 이제는 주식시장의 우하향이 진정되고 박스권 장세가 나오면서 이제는 주도주 장세가 나오겠다. 이제는 선택적인 종목들이 강한 장세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돈의 흐름이 전반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긴축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긴축하면서 가령 이런 거죠. 야, 밖에 비바람이 몰아친대. 문 걸어 잠그고 비바람 거칠 때까지 집 안에서 피해서 그냥 쉬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현 시점에서 보는 작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또 잡고 있는 게 탈세계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야, 밖에 저 물가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당분간 사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분쟁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그 세계 공장을 안 쓰려고 하고 탈중국화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 대에 모여있는 곳에서 서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진영에서 대립구도가 나오게 되고 가뜩이나 먹거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서로 내 거 할 거야, 내 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죠. 편가르고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려고 돈의 흐름이 이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면 어떠한 진영에 있는가? 이 진영, 대립 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데 가뜩이나 먹거리는 줄어드는 와중에 승자가 그것들을 다 쟁취할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패자 쪽에 있다면 우린 점점 가난해질 것 같은데 반대로 승자 쪽에 있다면 점점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 왜? 전체적인 돈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서 쟁취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점점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있었는데 점점 미국 쪽으로 향해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중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다는데 하면서 미국 쪽으로의 수출을 발빠르게 하고 있고 기존의 의존도가 높고 새롭게 미국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산업과 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 돈을 벌더라, 쟁취를 해오더라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주식시장에 있는 산업과 종목들을 봤을 때 중국발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실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미국 쪽으로 의존도가 높고 미국 쪽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어가는 산업과 기업들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종목의 양극화가 발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를 할 때에도 양극화가 벌어질 때 그 좋은 쪽 위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런 흐름을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4, 50년 만에 찾아온 경제 대전환, 부의 기회가 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1980년대 때도 거의 4, 50년 전이죠.
미국이 뭐 소련과 일본 이쪽을 많이 공격하기 위해서 세계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뭐 중국이 WTO에 뭐 가입하는 등 다시 세계화 시대가 찾아와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야, 너 뭐 부족해? 내가 그거 수출해 줄게. 야, 대신에 우리한테 너도 제품 만들어서 팔아줘 하면서 서로 이제 막 필요한 거 교류하고 그다음에 막 수출 수입 왕래하면서 같이 커져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초기에는 그런 세계화 시대 속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 수출의 파이를 키우면서 큰 성장을 이뤄냈었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다시금 미국과 중국으로 세계가 쪼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미국을 주도로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 1980년대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을 물론 100% 다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비슷한 흐름을 통해서 최근의 흐름을 한번 전망해 보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 가장 첫 번째가 그때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물가가 치솟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가가 치솟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물건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때 1980년대와 지금은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국 공급망이 문제였어요. 그때는 1980년대 오일 쇼크가 나오면서 그때 우리가 화석연료 중에서도 현재 원유를 많이 쓰는데 원유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공급이 확 죽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최근의 흐름은 어땠죠?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가동을 시키고 싶어도 셧다운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곡물 가격을 비롯한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도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서 고물가 시대가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뛰니까 당연히 그때도 마찬가지 금리를 올리면서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시대가 나왔었다라는 공통점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함인데 본질적인 문제가 공급망에 있었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물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반대로 공급망을 다시금 재편시키는 과정이 또한 필요했었거든요. 이러한 흐름 또한 과거와 지금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다. 즉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 경제가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돈이 안 돌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제도 안 좋은데 이 경제 살리고자 돈을 풀어주자니 물가가 또 오를 것 같네? 이게 왔다 갔다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쉽사리 통화정책을 올릴지 낮출지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1980년대와 지금의 흐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도 연준의 흐름을 보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었다가도 최근에는 이거를 한번 올릴까 말까 자꾸 고민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빠르게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렸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문제 터지고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되니 내가 봤을 때 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데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가도 높으니 낮출 수도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경제는 살려야 되겠으니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게 정부를 주도로 한 재정정책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중에 돈을 새롭게 푸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곳간에서 필요한 곳에 돈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넣어주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되냐? 물가를 잡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돈이 넣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렸지만 더 이상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 왜? 경제가 문제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물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현재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에 각 국가들이 돈을 계속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돈의 흐름은 결국 어디로 몰린다? 공급망 재편으로 몰린다. 그래서 이에 따라 돈의 흐름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작년부터 계속 제가 생각해 오던 가장 핵심적인 투자의 방향이라고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산업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 못하고 약간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이렇게 주도주나 이렇게 산업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돈의 흐름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 뉴스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돈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을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돈의 흐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라고 전 표현을 해요. 시중에 돈이 쫙 이렇게 많은데 이 돈들이 사방팔방 막 질서가 없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돈들아, 이쪽으로 가!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정책적으로 이쪽을 밀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준다. 그러면은 갈 곳 잃었던 무질서한 돈의 흐름들이 이쪽으로 쫙 모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건 정부도 정부지만 대기업들이거든요. 지금 미국도 보면은 대기업들의 투자의 방향에 따른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죠. 미국의 IT 관련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다 AI 한다고 하니까, 그 AI 인프라 한다고 하니까 AI 인프라의 가장 필수로 자리 잡게 되는 GPU를 살 수밖에 없고, 그걸 누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어? 독보적으로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준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어떠한 투자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핵심 방향성을 계속 뉴스를 관찰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이다, 방법이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분기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이 나오게 될지. 투자는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미래의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 기업을 내가 미리 사놓는 게 투자인 건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떠한 산업과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돈의 흐름 관점에서 내년에 새롭게 나올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냐, 내년에 새롭게 나올 대기업들의 투자의 방향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내년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변곡점이 될 한 해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선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기존의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놨던 것들이 더 힘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정말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수혜주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기존의 주도주들이 힘이 꺾일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수도 있는 이런 시기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변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증시 역시도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은 어떤 주도주들이었냐? 미국을 주도한 정부 정책 수혜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IRA 법안이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IRA 법안에 따른 수혜로 2차 전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다 IRA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주였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 정부가 만에 하나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시킬 만한 돈의 흐름은 무엇이냐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던 1980년대와 지금의 상황, 자,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물가, 경제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공급망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부가 바뀌어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의 정부가 바뀌어도 얘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도, 물론 방법론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방향은 계속 공급망을 재편시켜 물가를 억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근본적으로 물가가 올랐던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던 화석연료 가격이 계속 유가만 보더라도 고유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참 얘기 드릴 게 많은데,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로 돈을 많이 벌던 대표적인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화석연료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계속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 돈을 벌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슈퍼사이클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 역시 마찬가지 단기간 내에 크게 떨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뭘 하고 있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공급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화석연료 대비 조금 비쌀지라도 이게 더 값싼 효율이 나온다면 이거를 대체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물가 역시 안정화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패권을 자기네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이 물가에 가장 큰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인건비예요. 왜냐하면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청년의 계층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부양해야 하는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이 귀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귀해요. 점점 인건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더욱이 기존에 세계화 시대 때 미국과 중국이 어깨동무하면서 야 이렇게 놀 때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이 값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값싼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중국의 대다수의 공장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탈세계화 국면에서 미국과 유럽을 주도적으로 중국에서의 공장을 빼고 있어요. 새롭게 어디다 공장을 짓느냐? 선진 국가들. 미국, 북미, 유럽 이쪽으로 그 다음에 북중미 쪽까지도 공장을 새롭게 재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보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게 인건비가 훨씬 비싸겠죠. 이러한 구조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본질적인 물가의 상승 요인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급망 재편에 더 돈의 흐름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겠는데 자, 이 공급망 재편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함, 그 다음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장기적인 호흡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가 많이 깔리면 연쇄적으로 어떠한 산업들이 더 필요할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게 또 전력기기이긴 합니다. 물론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왜냐하면 기존의 화석연료는 중앙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뿌려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에너지를 각 가정에 뿌려줘야 되니까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소도 많이 필요해. 그 연결 지으려고 하는 전력 기기들도 많이 필요해. 그 다음에 전력 소실을 최소한 하려고 하는 좋은 또 고성능의 전도, 전선들도 필요해.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또 그 다음은 또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에너지를 저장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이런 것들도 새로운 투자 포인트 관점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함이 필요하다.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 공장의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작년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이 이미 인건비보다 저렴하면서도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주된 매력적인 아이템, 상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봇 역시도 최근에도 다시금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흐름이 역시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장에 로봇만 드릴까요? 뭐 반도체 2차전지 공장 많이 짓고 있는데 장비도 드려야겠죠. 장비 드리면은 또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그 공장을 채우고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뭐 소재, 부품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의 꼬리를 물면서 다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이어가 본다면 충분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주식 투자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물론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숙련된 사람이고 스킬이 있다면 달리는 말에 확 멋있게 올라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정말 위험하다.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꼭 드려요.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는 쳐다도 보지 마셔라. 매수하지 마셔라. 이건 뭐냐? 이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나도 뭔가 혁혁한 공을 얻어내고 싶어가지고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다. 적진들은 이미 완전 무장해 있는데 나는 끽해봤자 포크 들고 나가는 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승산이 얼마나 있겠느냐. 초보자분들은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은 최대한 피하시고
어느 구간에서 전쟁이 한번 딱 벌어지고 얘네가 막 365일 계속 전쟁만 할 건 아니거든요. 한번 휴전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착 말라붙는, 누구도 여기에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스스로 기업 가치를 판단해보고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전히 앞으로 미래 가치를 땡겨왔을 때 투자를 할 만한 미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뒤에 그럴 때 사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자TV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성공한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저는 굳이 뭐 저희 유튜브 채널 게스트분들이 아니더라도 과거에서부터 그런 사람들 많이 따라다녔어요. 뭐라도 배워보려고. 제가 뭐 이렇게 또 활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 더 많아졌겠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한가운데로 날아오는 시속 160km의 직구는 내가 기가 막히게 칠 수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홈런을 빵빵 때려 칠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이것만 끝까지 고집하면서 쭉 밀고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을 때, 아, 나한텐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든 이후로부터 갈고 닦으신 분들의 공통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좀 더 욕심이 많은 분들의 특징,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도 대응한다 라는 관점의 투자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해요. 하나의 칼만 갖고 닦으신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160km 직구만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온다면 누구보다 잘 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는 모르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차분하세요. 오히려 주식 투자를 차트도 많이 안 보고,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번씩 보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왔나? 안 오면 패스.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매매 자체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게 업이다 보니까 멀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내가 이런 공도 쳐보고 이런 공도 쳐보고 저런 공도 쳐봐야지. 변화구도 내가 한번 연습해서 휘둘러보고 직구도 쳐보고 다 쳐봐야지. 다만 볼만 휘두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그 와중에도 저도 방금 표현했다시피 볼은 안 친다라는 자기만의 확고한 원칙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많이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나오냐? 내가 자신 있고 확신이 있을 때가 아니면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괜히 헛방망이 휘두르면서 타율을 깎아먹고 체력 소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 자산은 너무 소중하니까. 로봇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로봇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질타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로봇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작년부터 저는 너무 좋게 봤고, 지금까지는 사실 로봇이 테마성이었거든요. 단기 테마성. 그래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오를 때에도 한번 이슈가 붙었을 때 빵 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너무 기다가 이슈 타면 또 빵 쳤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큰 박스 안에 갇혀서 계속 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속히 말해 테마주. 최근에 뭐 가령 초전도체, 맥신 이런 관련주들이 나오는 것처럼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왜냐? 그때는 실체가 없었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일단 타일 세계화를 공부해보다 보니까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결국 공급망 재편이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로봇 투자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또한 공급망 재편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 미국이 계속 알게 모르게 압박을 넣어요. 너네 미국 쪽에 그 공장 더 쓰지 마.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부터 제조 강국이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수많은 공장들도 많이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 중국에 많이 공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또 지원해 줄 테니까 공장 설립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과 미국
로봇사에 껴있는 입장에서 야, 그래도 최첨단 공장 중심으로는 특히나 반도체 2차전지와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향해 가는 이러한 중요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실제로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새만금에다가 2차전지 단지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럼에 따라 우리나라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OECD 여전히 저출산 최저입니다. 0.7. 문제가 심각하죠. 게다가 저도 그래요. 요즘 젊은 층들은 몸 써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들 이제 머리 쓰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막 그 공장에 갇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은 많으나 가뜩이나 비싸고 심지어는 일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공장 막 지으라고 하는데 또 막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뭐 안 하면 또 손해 같아. 왜? 또 중국에 있는 거 나중에 또 못 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문제고 어쩔 수 없다. 결국 답은 로봇이다 라고 해답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나라 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요. 삼성 보시면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했죠. 그 다음에 두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 보시면 HD 현대 로보틱스,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하나 로보틱스도 10월에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또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로봇에 막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다른 기업들과 협업 구조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SK 온 배터리 공장에다가 T로보틱스랑 함께 이 물류 로봇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T로보틱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LG는 예전부터 로보티즈랑 로보스타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고, 최근에는 LG U+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과 함께 또 협업한다고 발표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또 대동이랑 포스코 제철손의 특수 환경에 쓸 수 있을 만한 임무 로봇을 개발하는 것 협력하겠다라는 발표할 정도로 지금 대기업들이 로봇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 기업이 없어요. 자, 제가 돈의 흐름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인데,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의 방향성에서 로봇을 안 하는 애가 없으니까 이것은 로봇을 안 좋게 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로봇 산업에도 그런 산업군들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산업용 로봇은 쉽게 말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결국 로봇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잖아요. 기계 장치인데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려면 크게 손, 발 있어야 되겠고요. 눈, 뇌 있어야 되겠죠. 로봇이 뭐 일을 할 때 따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얘가 굳이 뭐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눈, 뇌, 손, 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산업용 로봇은 그 제조 공장에 많이 도입되는 로봇. 그래서 손의 역할, 즉 로봇 팔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 팔이 바로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비스용 로봇은 진짜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서 정말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눈, 뇌, 손, 발이 다 있는 이런 로봇이 저는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많이 발전해왔죠. 왜? 눈, 뇌, 손, 발 다 있는 로봇에 비해서 팔만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잖아요. 부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만큼 싸고. 그래서 이게 많이 도입이 됐고, 실제로 로봇이 필요한 영역 또한 마찬가지 제조 공장에 먼저 필요했었던 만큼 제조 공장에 필요했던 산업용 로봇 시장부터 빠르게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로봇이 AI도 어느 정도 발달됨에 따라 로봇의 AI가 뇌 역할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의 역할들도 굉장히 고성능화되면서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부품들이 탑재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서비스용 로봇들도 점차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고, 높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국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협동 로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제조 공장에 로봇이 들어갈 때 팔 하나가 가령 최홍만 씨의 팔 느낌이었어요. 엄청 컸죠. 엄청 컸는데 이게 최홍만 씨의 펀치를 내가 맞아본 적은 없지만 맞으면 상당히 아플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크기 때문에 이 바리게이트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 큰 팔을 만들기 위해 또 많은 부품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조 공장을 가진 업체들 입장에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바리게이트도 쳐야 되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되게 세세한 일들을 잘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 손이 제 손의 한 3배 크기가 되는 손이 완두콩을 젓가락으로 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최근에 우리나라가 되게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공장의 최첨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이 공정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팔이 크다 보니까 이 효율도 잘 안 나오고 바리게이트를 쳐야 되다 보니까 관리도 쉽지 않고 부피도 크니까 그 공간만큼의 비용도 더 들어가고 전기료도 많이 쓰이고 이게 잘 안 쓰여졌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컴팩트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이 되게 잘 쓸 수 있게끔 팔도 작게 만들고 제가 실제로 로봇 기업을 탐방해서 직접 봤는데 제 팔보다도 작은 팔 정도 수준의 크기의 로봇이 있더라고요. 로봇 팔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더 컴팩트한 업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 손목까지는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 손의 역할이 각 쓰임새에 따라서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요거에서 완전 가제트 팔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 역할을 하는 로봇의 팔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컴팩트하고 굉장히 매끈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잘못하다가 사람을 치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바리게이트가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태블릿으로 탁탁탁 컴팩트하게 입력값 넣어서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임무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가격도 저렴해졌고 부피도 줄어들었고 이용할 수 있게끔 더욱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도 발전된 게 협동 로봇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협동 로봇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크게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래서 삼성이 계속 지분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왜? 삼성 공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반도체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뉴로메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삼성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이 로봇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대기업들의 지원이 빵빵한 기업이 있고 그게 없는 기업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의 지원이 빵빵했던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지분 투자한 거 얼마 되지 않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더 예전부터 이 두산과 협업 구조를 오랜 기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협동 로봇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도 5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힘을 받아서 원래는 기존엔 뉴로메카랑 좀 비슷한 지위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빨리 두산 로보틱스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뉴로메카는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들 간의 큰 지분 투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정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또 어떤 대기업들이 필요로 인해서 투자를 할지도.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한화랑 포스코가 눈독 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비스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고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우선 서비스용 로봇은 우리 일반적인 개인이 쓸 수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께서 친숙하신 게 청소 로봇일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그 집들이 선물로 로봇 청소기 많이 선물해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로봇 청소기가 되게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는데 얘가 잘 보면 일단 한 바퀴 돌아요,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똑같은 루틴대로 계속 돕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이 갑자기 뭔가 있어요. 뭐 내가 빨랫감을 던져놨어. 혹은 뭐 강아지가 지나가. 그러면은 센서가 있어서 얘를 싹 피해가요. 다시 왔다가 얘 아까 여기 청소 안 했는데 올 때 다시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내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지금 또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많이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만들 수 있는 업체도 너무 많고 진입장벽도 낮아서 사실 이에 투자의 기회를 잡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용 로봇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개인이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그냥 사용 설명서만 단순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로봇 청소기와 같은 애들인데 얘는 그만큼 만들기가 쉽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전 얘는 배제하고 보고 싶고요.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내가 최소한의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좀 받고 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첫 번째로는 물류 로봇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또 성장한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과 쿠팡이죠. 물류 창고를 확보한 기업들. 왜? 언택트 소비의 문화라는 게 새롭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물류 창고, 기존에 사람들이 다 물건 오면은 그 품목 다 대조해서 분류하고 포장하고 운반했다가 상하차, 난리 나죠. 최악의 직종으로 꼽히는 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기 싫은 그만큼 진짜 헬인데 이 일을 당연히 꺼리기 때문에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한 로봇을 투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마존 쿠팡 이런 물류창고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유튜브 영상들로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로봇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로봇이 이 물류창고에도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이게 어디로 또 확장되고 있냐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공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얘네도 결국 제품 만들어서 운반,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로봇 시장이 최근부터 급격히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이거는 내년까지도 초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AGV, AMR인데 AMR 시장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AGV는 내가 정해준 루틴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애고 AMR은 진짜 완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 눈으로 보고 센서로 인지한 다음에 최적화된 경로로 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로봇. 그래서 얘는 가령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정해진 루틴대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AMR 로봇 시장이 지금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로보틱스가 그러한 이제 측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SK온과 협업으로 인해 주가가 계속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1텍 얘도 오늘도 보니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유진 로봇 얘도 AMR 시장에서 또 도드라지는 얘는 업력도 길어요. 30년간의 업력을 갖춰왔던 기업이고 자체 라이다, 자체 이렇게 센서죠. 센서도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성장세를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보티즈, 그 다음에 티라유텍의 자회사 티라 로보틱스도 이런 모멘텀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제가 올해 초에 올해 로봇 대장주는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영상에서 이 5개의 기업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에는 사실 투자하기 조금 꺼려지긴 할 거예요. 얘가 주가가 좀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다음은 또 뭘까? 이제는 로봇이 실내 공장이 아니라 창고가 아니라 실외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배송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하면 배달의 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만큼 저는 진짜 운전할 때마다 이 오토바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오토바이가 진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오토바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배달 시장도 뭐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커요, 사실. 내가 10,000원짜리 한 끼 식사 하려고 하면 배달비 4,000원, 5,000원 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물가가 계속 높아지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도 나중에는 점차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송기사들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은 이미 이 배송 로봇 시장이 점차 상용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가 이 규제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배송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차도를 달리다가 우리 집 앞에 잠깐 정차해서 우리 집 앞으로 실제로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로봇이 진짜 그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와 좀 비슷한 취급을 받았어요. 즉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랑 우리 막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해요. 이런 규정들을 지금 차근차근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또 성장하게 된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류 로봇이 앞으로는 배송 로봇 시장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넓은 지식이 좀 쌓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장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수술용 로봇입니다. 의료 로봇이죠. 의료 로봇이야말로 아직 본격적으로 커진 시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랑 다른 관점이 뭐냐면 이게 제조 공장에 들어가고 청소하고 뭐 분류하고 배송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어려운 분야가 아닌데 수술은 중요한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게 바로 이 수술 로봇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사가 사람이 하는 것 대비 이 로봇이 했을 때 부작용이 덜한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이 쌓여간다라는 게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이 되는 시기가 나온다면 분명 수술을 사람이 아닌 로봇에 맡기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의 허들도 점차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술 로봇 시장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뭐 큐렉소, 고영, 미래컴퍼니라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약간 소부장 이렇게 나뉘잖아요. 소부장에서 더 알짜 기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로봇 산업에서는 알짜 후방 산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로봇의 초기 때는 감속기 모터 쪽이 핵심 부품으로 자리를 잡아서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SPG, SBB 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많이 설명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로봇이라는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으로 향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산업은 성장하지만 기업은
성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선호해요. 그래서 최소한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흑자가 나왔을 때 비로소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애들을 선호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흑자가 아닌 적자가 발생했고, 심지어 흑자가 발생해서도 들쭉날쭉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을 많이 도입한다고 하고 로봇을 많이 만드는 과정인데, 만드는 과정 이후에 이게 판매돼야 이 만든 업체들이 돈을 벌 건데, 이게 아직 물음표가 띈다. 근데 어떤 건 느낌표가 있냐? 로봇을 많이 만든다라는 게 느낌표다. 그러면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겠구나 싶어서 SPG랑 SBB테크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부품이 뭐 엄청나게 큰 진입장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일본 업체들이 이 점유율을 확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는 로봇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굳이 부품주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지금까지는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 즉 그런 부품들이 부각을 받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미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게 빨라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로봇이 더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 또는 로봇이 도입된 이후로는 어떠한 산업이 더 그걸 받을까, 이런 생각을 또 진취적으로 장기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로봇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AI, 또한 센서, 그다음에 로봇의 도입 이후로는 AI와 접목돼서 결국 지금 로봇이 많이 도입되는 게 공장이기 때문에, 삼성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대기업들이 공장의 무인화를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려면 로봇을 들이긴 하겠지만 로봇 서로 끼리끼리 최적화된 롤로 돌아야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불량이 나오는지 검수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래서 그 로봇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까지도 영위하는 기업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적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산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만한 산업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속히 말해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여기에 핵심 대장주를 내가 잡아놨다면 내가 봐야 될 건 이 산업의 성장 방향성이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침투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로봇이 지금 지향점이 뭐냐? 인간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딱 심플하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수많은 공장들에서 로봇이 얼마나 사람을 대체하고 있느냐. 그게 높게 잡으면은 절반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좀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주가들도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피크아웃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공장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다? 이렇다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더 투자기가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의 이 방향성 역시 마찬가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 및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많이 집중되고 돈의 흐름이 몰리고 있는 이런 와중이라면 더 이 산업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경제원탑 또 채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라는 사람이 살짝 생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자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꾸역꾸역 막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무조건 수익만 볼 테야 라는 생각보다도 그래,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고 분명 나도 손실 볼 수 있어 라는 인정과 함께 정답이 아닌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른 해답을 찾아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이걸로 돈 벌었다고 그게 다 해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해답을 찾으시고, 그 해답을 발판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만의 투자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각자만의 기준과 각자만의 확신에 따라서 좋은 결과 다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채널에서 그런 점들을 다방면으로 좀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식 투자 이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요. 저는 이 정답이 없는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내고 해답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 성취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아낌없이 또 채널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또 저희 부자TV도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